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세 후보들은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면서도 분열은 곧 패배라며 단합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며 한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당 경선 룰이 확정된 뒤 새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는 나중 문제라며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우리 후보들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단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또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캠프는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열고 대선 공약 발굴에 본격 나섰습니다. 또 후원금 모금 시작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여 원을 모두 채우기도 했는데 국방과 K 콘텐츠 등 안보 문화 행보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비 후보 공약과 결을 같이 했는데 증세 논의로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캠프 좌장은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맡기는 등 친문 적자 이미지 구축에도 주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순위로 미룬 이재명 예비 후보를 겨냥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좋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심 공약을 위해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방문해 초반 상승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지만 이재명 독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말 첫 순회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1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1차 경선 진출자로 후보 8명이 확정됐습니다. 본 경선 4명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후보들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흥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을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습니다.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들은 미디어 데이와 주말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2차 경선 후보 4명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2명으로 추려질 계획인데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리는데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은 반탄파, 한동훈, 안철수 등은 찬탄파로 분류됩니다. 탄핵을 사실은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다. 정치인으로서라면 계엄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의 영역도 아닙니다. 첨예한 입장차 속에서도 자신만이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에 맞설 적임자라며 반 이재명 구호를 외치는 건 경선 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시작으로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까지 오 시장과 회동했고 다른 후보들도 만남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던 오 시장의 지지를 받는다면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저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1차 목표는 8명 가운데 절반이 고배를 마시는 1차 경선을 일단 통과하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100% 국민 여론조사 규칙 아래 이른바 빅4에 들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차출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현역 의원의 선택지는 김문수 전 장관 캠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자들의 날선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 선거 캠프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혹시 모를 김 전 장관과 한대행의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의 이른바 경선 1위 주자와 한대행의 단일화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셈입니다.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은 한대행이 과연 출마할지 의문이라면서도 가능성 자체를 닫아놓진 않았습니다. 경선에는 불참하시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당내 경선에 주력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다른 유력 주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애초 한대행의 역할이 이번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지금 와서 추대 주장이 나오는 건 얼토당토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의미 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래 떠드는 사람들은 일부, 극히 일부에 내가 들어오는 게 겁이 날 거예요. 스스로 겁이 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등 후보들 역시 지금은 한대행이 통상 대응에 집중할 때라거나 부전승은 공정치 못하다며 반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에게 몇 차례 주의를 준 당 지도부는 한대행 차출로는 여전히 개별 의원 차원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 수많은 의원님들의 입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한대행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란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최종 후보가 결정된 뒤 여론 추이가 차출론의 지속일지 아니면 지나간 바람일지 가늠할 주요 잣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큰 논란이 일었죠. 이 지명 효력이 당분간 정지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간의 평의를 이어간 끝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가처분은 일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임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0시간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벽에 막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호처 전 공관과 경호처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내란 사태 핵심 증거로 꼽혀온 비화폰 서버 확보 여부였지만 이번에도 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앞선 압수수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겁니다. 경호처의 경우 비화폰 서버 기록을 포함한 일부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틈을 노려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려던 경찰 계획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수단은 이와 동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역시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쓰던 비화폰 서버나 대통령 안전가옥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3차례에 걸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화폰으로 연락했거나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영장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특수단 내부에선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 신청한 영장을 정황만 가지고 반려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락가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단은 동결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연 2.75%에 묶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채권 전문가 88%도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내수 부진 속에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려 경기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필수 추경 사업안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만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널뛰기 하는 환율 탓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5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최근 1,42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금리까지 같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관세 인상 때문에 미국 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FOMC가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인하를 하면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100% 동결할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간신히 눌러둔 집값이 금리 인하로 다시 튈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소입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숨고르기를 하며 환율과 가계비 추이, 미국 통화정책 방향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협상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5월 달에는 금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서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을 조정하기 전에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10월 3% 증가 전망에서 대폭 후퇴한 겁니다. WTO는 이번 주 초까지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 한 명이 사고 닷새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20m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데 토사물이 많아서 1시간 반에 걸친 작업 끝에야 수습을 마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실종자인 50대 근로자 A씨가 사고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굴착기와 크레인으로 잔해물을 드러낸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40명과 구조견 7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오후 6시 반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A씨의 신체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반 만에 켜켜이 쌓인 토사물을 드러내고 시신을 최종 수습했습니다. 교육 컨테이너 부근까지 최종 수색하였습니다. 20시 11분경 실종자를 수습하여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붕괴 현장 지하 약 21m 지점에 있었는데 현장 상황이 열악해 바깥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습된 A씨 시신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 옮겨졌고 유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는 포스코 ENC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도로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애초 2명이 고립됐는데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 아예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 수색의 난항을 겪었고 사고 닷새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포스코 ENC는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로 불안과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들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급 협상장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했고 또 증시는 관세 전쟁의 여파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일본과의 관세 협상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본 경제 재생상을 만나는 장관급 협상장에 대통령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을 협상하는 자리에 참석하겠다며 주일 미군 방위비 문제도 협상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협상팀은 조금 전 30분 전쯤에 백악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지금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은 둔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연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이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파월 의장은 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목표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상황을 지켜볼 여력이 있다며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 조정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가 약세였는데 오늘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어제 발표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가 뉴욕 증시에 타격을 줬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7% 넘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3대 지수 모두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했고 S&P 500은 2.2%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준 반도체 규제는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사양을 더 낮춘 것으로 중국의 관세 맞대응에 보복 조치를 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최대 245%의 관세에 직면하게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사기에는 조 바이든 전 정권 때부터 적용하던 기존 관세 100%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145%가 더해져 총 24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기존 145%보다 100% 늘어난 245% 관세율 표기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더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숫자 노름이라며 중국도 할 말이 있지만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행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상당한 조급함이 읽힙니다. 다급하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대미 협상 대표가 미국으로 향한 날, 미국 재무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통상 등의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에게 금융 외환 관련 논의를 넘어 통상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한 겁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미국에서 양국 재무통상수장이 한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미국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 국가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을 할 용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선제적으로 더 뭔가 과다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래서 조급한 나라가 제일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섣불리 어떤 약속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협상 의제에는 방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건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면 LNG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무역 균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리랑 어떤 틀에서 협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협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주요 사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47일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 당의 소식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김경수 예비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며 경선 레이스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경선 과정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경선 이후에는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고 자기 대선처럼 치르는 민주정당의 관행과 문화가 정착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번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서 오는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오늘 1차 경선을 위한 미디어 데이를 열고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중앙당사에서 이틀 동안 치러지는 1차 경선 토론회조를 추첨한 후에 출마의 벼를 밝힙니다. 이어 1차 경선 진출자 8명은 이번 주말 토론회를 진행한 뒤 이후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추릴 예정입니다. 2차 경선 후보 4명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2명으로 치러질 계획인데요.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3차 양자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대선 전국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를 향해 일각에서는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현안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의 입에선 최근 현안 언급이 부쩍 줄었습니다. 대신 겸손을 강조하며 AI와 K 이니셔티브 등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다 발언으로 대표되던 과거와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인터뷰나 대담에선 국정 철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그거 한 것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 그 말하기 참 그렇고 하여튼 자유의 이름으로 사실 자유와 방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노타이로 크림, 베이지 계열 니트를 입은 모습도 부드러운 이재명 이미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예비 후보 측은 YTN에 어대명 프레임 속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을 차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과오를 잘 짚는 것보단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쪽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 역시 본선을 대비해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대선 전국 속 신중론이 힘을 얻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이 같은 정중동 행보는 극에 달한 사회 갈등의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공개한 뒤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공포증, 포비아를 빗댄 건데요.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구구 프레임을 그대로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직접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진과 함께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드럼통이 공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민주당은 나 의원이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드럼통은 일부 강성보수 커뮤니티에서 이 예비후보를 비꼬아 부르는 상징물이라며 공당의 대선 주자가 극우 프레임의 확대 재생산에 동참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나 의원 측과 극우 커뮤니티 사이의 연계가 의심된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단순한 게시를 넘어 일베 콘텐츠의 공식적 활용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나 의원은 드럼통이 대체 이 예비후보에게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들 긁힌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예비후보의 잔인한 면모와 주변에 석연치 않은 죽음을 두고 공포정치를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드럼통이 아닌 국민의 꿈을 실현해주는 드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야권 인사들을 영연백에 담아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연백 패러디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미흡하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두고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유린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내란 공범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럼 즉시항고로 다퉜어야죠. 즉시항고가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에 박 장관은 구속 취소를 다툴 수단이 즉시항고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내란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 하시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라 임명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박 장관은 내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선 전초전격이었던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충돌과 대치가 거듭되면서 의정 갈등이나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거짓말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5분 만에 답변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 부총리는 그제야 고장이 나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바꾼 날짜가 기억이 안 났고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해를 불러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지목한 계엄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은 나중에야 열어봤고 무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뜻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사유로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대행 탄핵이 이미 기각되지 않았느냐며 재탕, 삼탕, 스토킹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사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는 못할 사안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논란이 됐던 미국 국채 투자는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 한 것이고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직후 여러 정부 인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건 증거인멸 아니냐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재의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의결을 추진합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으로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재표결에 붙여진 법안들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내년도 모집 인원이 오늘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휴학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전국 의대의 수업 복귀율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는 따뜻해서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6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높게 출발해서 출근길에도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24도로 초여름에 버금가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영서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은 계속돼서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고요. 대구는 12.3도, 전주는 16.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구 25도, 대전은 27도까지 올라서 내륙 지역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 또 한 번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5월 하순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기각해 재판관이 임명된 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재 결정 등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권한대행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에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국무총리실은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으로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8일 만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총리실 내부에선 사실상 종국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재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거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도부 역시 불복할 방법도 없다며 본안에서 제대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 남성은 부동산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약자들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광주에서 체포한 뒤 용인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과다한 채무와 민사 형사 고소가 들어오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는 광주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약자는 사기 분양을 의심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협동조합 준비위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60명 이상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준비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업 실패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였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가족과의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 사장을 막무가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한 카페 앞에서 50대 남성이 주인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로 끌어냅니다. 아무리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분을 못 이긴 듯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다른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인을 위협합니다. 얼굴을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카페 주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건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이니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린 거보다 칼이 더 무서웠죠, 솔직히. 그 후부터는 사실 엄청난 많은 생각이 안 나요. 형제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영업 종료가 가까우니 매장에선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설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근처 이웃에게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주인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찔리는 꿈, 아이가 찔리는 꿈 계속 이것만 꾸고 있는 거예요. 입원하라는데 어떻게 입원을 해요? 자영업이고 그다음에 생업인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경찰은 피해 주인에게 긴급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형제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 기아의 소형 전기차 SUV인 EV3가, 또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는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관세에 대비해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예정이지만 한국 공장에서의 가동률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꼽히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 미국 뉴욕 오토쇼에서 기아의 소형 전기차 SUV인 EV3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We're also very proud of the Kia EV3 with its strong visual character, class-leading functionality, and advanced digital technology. 현대차 그룹의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은 4년 연속으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도 세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며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가격의 대폭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를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등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 생산도 최대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capacity that we have in Korea while we grow with localization in key markets like the United States. So I don't see either or, but I see both.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현재 일본과 중국에 만든 전기차 생산 거점을 미국 등 5곳으로 늘려 관세 대응에 나선 상황. 독일 BMW도 미국 공장에 교대 근무를 확대해 현지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자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 정책과 생산 입지는 물론 에너지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도 점점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자동차 관세 타격에 철수설까지 돌았던 한국 GM이 한국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정쟁 속에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생산량의 90%를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 GM. 25% 자동차 관세 부과 충격에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철수설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에서 신차 발표회에선 한국 GM 경영진은 루머에는 대응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What we are doing is presenting a new lineup of product, keep working and executing our strategy in the country. 실제로 한국 GM은 럭셔리 브랜드 신차를 국내 출시하면서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고 25%의 대미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고도 오히려 인천 부평 공장의 생산 물량을 2만 대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GM 본사 경영진이 공장 이전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관세 폭탄 대응에 나섰는데 국내 생산 물량을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는 물론 부품 등 협력사들의 거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에 대해 글로벌 생산 물량을 늘리는 것일 뿐 국내 생산은 줄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부품업체들은 일단 이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쪽에 다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 파이를 이제 키우겠다라는 게 현대인의 입장인 건데.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이미 발효 중인 자동차 관세 25%가 계속될 경우 피해가 얼마나 불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부자들이 예금과 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 회사 10곳이 거둔 순이익이 24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 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하면서 다음 달부터 파킹 통장 같은 수시 입출식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1분기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논의와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량과 매매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입니다.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62원 오른 3,6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관찰 예능이나 개인 SNS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나래가 예능 등을 통해 집 생활을 자주 공개해온 터라 이 집을 목표로 삼았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 털이범들은 그 몇 장면 봐도 어떤 보안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금방 압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죠. 박나래 씨 자체가 사실은 위험했던 거죠.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됐죠. 경찰은 특정인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봤지만 다른 연예인 사례처럼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큰 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들이 SNS에 게시 실수를 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공개했다가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삭제해도 누군가 저장한 이미지나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는 SNS 라이브 방송을 한 뒤 취중 대화와 박나래 관련 발언 논란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 13일 배우 남윤수는 성인용품 광고 게시물을 잘못 올렸다가 고개를 숙였고 앞서 배우 박성훈도 일본 성인물 표지를 게시한 뒤 차기 작품에서 하차까지 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유명 연예인의 리스크 관리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5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 유지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5멤버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연극을 비롯해 활동을 전면 중단한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시상식에 불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PD연합회는 이순재 씨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PD대상 시상식에 배우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 수상한 이순재 씨의 소속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순재 씨가 몸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씨 측은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간의 연기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을 빌미로 대학 옥죄기에 나서자 대학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 이어 컬럼비아 대학도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반대 움직임이 전체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정에 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학교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I'm an alum. There's
thousands of alums who have signed petitions saying, Harvard, stand up, follow the rule of law.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학가를 휩쓴 이른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체포하고 참여 유학생들은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대학을 향해서는 행정부의 감시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정부의 강압적인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보란듯이 3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Why are the American taxpayers subsidizing a university that has billions of dollars in the bank already? And we certainly should not be funding a place where such grave anti-Semitism exists.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뿐 아니라 노스웨스턴 대학과 코넬 대학에도 각각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압박이 오히려 대학가 전체로 반발 움직임을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의 진원지였던 뉴욕의 컬럼비아대도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컬럼비아대 역시 4억 달러, 우리 돈 5,7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대학 지원금 삭감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연구 과제가 중단되고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에 이어 국경지대의 물 공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멕시코가 80여 년 전에 맺은 조약대로 강물을 공급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사용하는 물의 90%를 미국에 의존하는 멕시코 제조업의 중심지 티후아나. 지난달 긴급하게 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1944년 강물을 나눠 쓰는 조약을 맺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콜로라도 강에 물을 보내주는 대신 리오그란데강 하류로 연결되는 지류의 물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자 결국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멕시코 북부에 수많은 공장과 농장이 건설되면서 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때문에 최악의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멕시코는 약속한 물의 30%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강 건너 미국 텍사스에선 농장들이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면서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We are going to get the water. Mexico is going to comply. Ignoring the treaty will no longer be an option for Mexico.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물을 훔쳐가고 있다며 관세를 물리거나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급해진 멕시코 정부는 일부라도 먼저 보내고 부족한 양은 나중에 채워주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Agricultores de Texas, que son quienes están pidiendo el agua, pues va a haber una entrega inmediata de un número determinado de millones de metros cúbicos que se puede dar.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북부 지역의 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을 내주면 당장 생계가 끊기는 주민들은 과거에도 목숨을 걸고 군대에 맞섰습니다. Estados Unidos quieren agua, pero ¿de dónde? ¿Ya de dónde se les da agua? No hay ni para nada, ni para la agricultura aquí, menos para allá.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왔던 미국 콜로라도 강도 남서부의 가뭄과 과도한 소비로 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 두 나라의 물 전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흔들렸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3대 지수 모두 내림폭이 꽤나 컸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약간 줄이기는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1.7% 넘게 하락했고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2% 넘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6,000선을 넘었던 S&P 500, 지금은 5,200선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 분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중 갈등의 격화를 본격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개장 전에 나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이 제한을 더 강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규제는 계속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저성능의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나 AMD가 파는 이런 저성능 칩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조치가 나온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층 더 격화하고요. 개별 기업의 실적도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간밤에 연설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경기가 좋을 때 물가가 오르는데요. 경기는 나쁜데 물가가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관세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장인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이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이것도 시장에는 악재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소비입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수 시장이 미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지난달에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꽤나 괜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 부분 착시 현상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게 되면은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미리 필요한 물품을 사고 사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3월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셈입니다. 장 마감 전에 나온 3월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줄었습니다. 넉 달 만의 감소세인데요. 다만 제조업은 0.3% 증가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관세 정책을 고려하면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ASML을 골라봤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반도체 설계를 웨이퍼,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웨이퍼에 그려넣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슈퍼올 기업입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주가가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수주액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전망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시장의 공포심이 상당히 커진 셈입니다. ASML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들은 모두 폭락했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넘게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높아서 출근길에도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날은 따뜻하지만 강한 바람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6.7도, 부산은 15.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구 25도, 대전은 27도까지 올라서 내륙에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5월 하순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영서에는 요란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